위대한 대자연의 선물 피오르드의 고향, 바이킹의 후예들이 지키는 땅, 끝없이 펼쳐진 울창한 숲,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낭만과 여유가 가득한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노르웨이 하면 떠오르는 음악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그리그입니다.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이 그리그가 선사하는 북유럽의 음악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파워클래식 녹화를 한 지도 굉장히 오래 지났고, 또 특히 저희 쿼르테렉스가 정기 공연을 한 지가 또 꽤 지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1부 순서로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그리그 편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그입니다. 그리그. 우리가 뭐 독일어 발음으로 그리크라고도 얘기하고, 보통 에드바르트, 그리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그리그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작곡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할지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곡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곡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곡만 연주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음악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음악계의 아인슈타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음악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르는 얘기는 어떤 전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그냥 음악계의 아인슈타인. 공감 가지 않으세요? 음악계의 아인슈타인. 제가 이 정도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계의 아인슈타인.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음악계 아인슈타인. 우리가 아인슈타인 얼굴 잘 기억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리잖아요. 아인슈타인입니다. 한 가족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닮았죠. 특히 저 헤어스타일. 아마 트레이드 마크일 겁니다. 우리가 베토벤 이렇게 머리 헝클어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또 코스염. 심지어는 제가 집에서 항상 심심하면 그런 장난을 해요. 인터넷에서 아인슈타인 사진을 한 20장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리그의 사진 한 20장을 모아놓은 다음에 섞어놓으면 저도 구분을 못해요. 가뜩이나 뭐 사진 컬러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릅니다. IQ를 갖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대단한 작곡가였습니다. 언제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차이콥스키. 보통 저희 강의에 오시면 이런 순서는 자연적으로 외우게 됩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 차이콥스키가 태어난 뒤에 그리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64세. 음악계에서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많이 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64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 노르웨이로 가겠습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가보신 분 계세요? 학생? 노르웨이 가봤어? 정말 부럽다. 항상 제가 이렇게 뭐 나라를 말씀드리면 다 제가 가봤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전 너무 가고 싶어요. 노르웨이. 그 북쪽에 약간 추운 나라지만 경치가 또 기가 막히죠. 또 그 옆에 있는 그 핀란드는 어떻습니까?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대단하죠. 뭐 전 직접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기가 막힌 자연 경관을 갖고 있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찾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아요. 그 경치에. 이제 그리그 얘기를 할 겁니다. 베르겐 출신입니다. 베르겐. 사실 뭐 저는 우리나라 지리도 잘 모르지만 베르겐 그러면 뭐 노르웨이 어디 한 구석에 있나 보다. 정말 구석에 있어요. 이 베르겐이라는 동네는 시골입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서쪽에 위치한 베르겐.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이곳은 그리그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리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는 코펜하겐이었습니다.
그리그는 이곳에서 그의 음악이 가야 할 길과 더불어 평생의 동반자를 만납니다.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약혼을 했습니다. 이름 예쁘죠? 리나. 보통 음악가들 전기를 찾아보면 옆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사귀는, 아니면 또 약혼하는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람둥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관객분들이 좀 충격받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예술가들이 왜 바람둥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가들이 왜 바람둥이일까? 여러분,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말이죠, 남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뭔가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흘려보내는 곡도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보세요, 여기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런 곳에 진가가 있었구나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술가들, 이성을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나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들은 야, 쟤가 뭐가 이쁘냐? 라고 하는 애한테 그 아름다움을 찾아낼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기 여자한테만 이렇게 여러 번 그걸 느끼면 참 좋은데 자주 건너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바람둥이가 많은 거예요.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그리그. 클래식 사상 최고의 로맨스로 여기는 슈만과 클라라. 클라라를 사랑하며 독신으로 지낸 브람스. 이런 순정파 예술가들과 차원이 다른 바람둥이 예술가들도 있었으니 연인 테레제를 위해 곡까지 만들었던 음악의 거성 베토벤, 화려한 언변으로 여심을 흔들었던 프랑스의 작곡가 드뷔시, 까메오 클로델과의 로맨스로 유명한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 무려 7명의 아내를 가졌던 화가 피카소까지 이들을 바람둥이 예술가로 임명합니다. 어쨌든 이 그리그 리나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는데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사촌동생. 뭐 흔한 일이에요. 사촌동생. 그 당시에는 뭐 워낙 그런 일이 많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런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친동생도 아닌데 어때요? 라고. 사촌동생과 결혼을 했고 이 사람 리나와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이제 약혼을 한 사이 약혼녀에게 그대를 사랑하오라는 가곡을 써줍니다. 이 곡은 독일어로 보면 그대를 사랑하오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 아주 쉬워요. I love you예요. 그리고 영어 가사로도 많이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자, 사실 노르웨이의 음악을 뭔가 이렇게 우리 국민적인 거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그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민족 음악가 노드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통 그리그의 책에서만 볼 수 있고 전혀 유명하지 않은 작곡가예요.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잠시 뒤에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그를 만났습니다. 야, 너 같은 애, 너처럼 작곡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이 왜 우리가 이런 곳에 와서 다른 나라 음악을 만들어야 되냐? 다른 나라 음악이라면 클래식이죠. 지금 우리가 클래식, 다른 나라 음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다른 나라 음악 클래식은 독일 아니면 오스트리아 음악이에요. 우리 파워 클래식에 처음에 나왔던 사람,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하이든 다 독일 아니면 오스트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의 음악을 따라가야 되냐? 우리 민족 음악이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국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 제대로 음악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도원결의처럼 약속을 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국민음악의 발전을 약속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도원결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날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함께 같은 날 죽는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노드라크 약속을 못 지켰어요. 2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그는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친구가 죽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리그 주먹을 불끈 쥐는 겁니다. 내가 그 죽은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 노르웨이의 우리 민족 음악을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거의 말년에 약속을 완벽하게 지킵니다. 자, 입센이라는 사람에게
극장에 한 자리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입센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입센 극작가입니다. 극작가. 우리가 인형의 집으로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극작가인데, 자기는 뭔가 이렇게 직장을 좀 구하고 싶은데 이 극장이라는 거대한 곳에 끈이 없단 말이죠. 자기가 줄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왜 우리가 이렇게 줄 찾아가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사촌에 팔촌이 그 극장에 뭐 한 자리 하는데 가서 이렇게 눌러보면 뭐 군대 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연출이 있어야 되는 이 사람은 그런 연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지냈던 이 극작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좀 자리 좀 소개해 주세요. 저 취직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입센, 좋아. 너 뭐 음악 작곡도 잘하고 내가 얘기해 줄게. 얘기를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극장장이 거절했어요. 야, 걔 누구야? 난 몰라. 이러는 거죠. 우리 극장에서는 좀 클래식 같은 거 하는데 걔 그런 거 안 한다며. 걔 무슨 국악 같은 거 한다며.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어하고 안 했어요. 이 사건이 노르웨이의 민족 음악을 굉장히 늦게 발전시킨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만약에 그리그가 빨리 취직을 해서 빨리 돈을 벌고 또 그 극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가들을 데려와서 공연을 막 했다면 노르웨이의 국민음악 같은 것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르웨이만 국민음악을 하느냐? 바로 옆나라 핀란드에서도 국민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이 시기에 태어납니다.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시벨리우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다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사람, 시벨리우스.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느냐? 그냥 제가 알고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을 가장 쉽게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왜? 거기엔 요약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언제 책 한 권 전기 읽고 있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음악가들 나오면 길어야 한 페이지예요. 그렇잖아요. 한 페이지면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다른 그 캐스터네츠나 템버니 이렇게 치는 거 나오다가 밑에 박스로 나올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박스로 나오면 자리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벨리우스 어디 핀란드의 유명한 작곡가였다? 이 사람의 대표작은 한 3개 나옵니다. 3개 쓸 자리가 없어요, 책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곡들이 저 3개구나 라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시벨리우스 편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여러 음악들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들으셨던 그런 곡입니다. 바이올린 앞에서 막 혼자 하고 보통 오케스트라는 반주하기 때문에 좀 지겹고 이런 곡이 협주곡인데 이 협주곡은 반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재밌어 할 정도로 마치 교향곡을 연주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협주곡입니다. 핀란드의 작곡가였어요. 마찬가지 우리 민족의 색깔을 제대로 한번 곡으로 만들어보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핀란디아라는 곡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자일이 토는 나라. 핀란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자꾸 음악 하다가 자꾸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깬대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죠. 이 사람 굉장히 멜로디를 아름답게도 쓰고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이 있는 그런 무거운 그런 핀란드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어요. 보통 여러분 제가 작곡가 이렇게 나오고 밑에 연도가 나오면 그걸 잘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아까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다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뒤로 두가요. 돌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시벨리우스. 지금 막 계산하려고 힘드시죠? 생일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가 91세로 줬습니다. 91세. 야, 91세. 음악가들 중에 거의 탑일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보다 오래 산 사람 거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믿기 힘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작곡자들 중에서 뭐 오래 살았을 뿐이지 작곡가들 전체를 이렇게 본다면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쿼르테렉스는 재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곡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보통 심심할 때 이런 일을 해요, 저희가. 작곡가들을 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온 다음에 생년월일을 전부 다 입력을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나이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사람까지 모두 나오게 돼 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데 내년이 그 사람 서거 몇 주년이 되더라,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내년은 맨델스존과 하이든 기념해구나, 이제 맨델스존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굉장히 빽빽하지요. 하여튼 저희 부모님이 저 음악 감독에 하시려고 옛날에 막 컴퓨터 같은 거 사주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컴퓨터 갖고 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작곡가들 오래 산 나이 순으로 처음부터 쭉 밑으로 저희가 정렬을 시켜본 거예요. 맨 위에 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엇 카터. 이름부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엘리엇 카터 98세.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죽은 해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인가 내년인가 그 사람이 100주년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정도만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 맨 밑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이죠. 맨 밑에 아리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아가. 이 사람 19살에 죽었습니다. 19살. 스페인의 모차르트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실제로 모차르트 시대에 모차르트만큼 작곡을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남긴 곡이 몇 개 안 돼요. 19살에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작곡가 반열에 올라있는 그 사람을 작곡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르웨이 음악만으로 음악회를 개최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책 찾아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지겨운 내용입니까? 뭐 그리고 노르웨이 음악만으로 음악회를 개최했다, 그래 넘어가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 무슨 연애담이나 이런 거 나오면 그거 참 재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파워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셔야 된단 말이죠. 왜? 나이를 보십시오. 23살. 23살. 아직 뭔가 한참 배울 나이에 23살에 이 사람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 나중에 커서 자기가 조금 더 힘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 참 좋아하는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보통 그 사람이 글은 하나도 안 남겼고 플라톤이 보통 다 그 사람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이게 플라톤 얘기인지 소크라테스 얘기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제자가 또 가서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처럼 지식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 모든 지식을 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너 물에 빠져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 혹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라든지 아마 지금 뭐 손 많이 못 드시겠지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목욕탕 가서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네가 물에 빠졌을 때 가장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물속에 빠졌는데 너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당연히 숨을 쉬는 거죠 라고 얘기합니다. 숨을 쉬는 거. 그래, 네가 물에 빠졌을 때 숨을 쉬고 싶은 만큼 지식을 원한다면 그 방법을 나에게 물어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마찬가지, 우린 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때의 경험은 나중에 이 사람의 평생 동안 꿈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 노르웨이 음악만을 하는 음악회에 자기가 낸 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올린 소나타 그러면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을 바이올린 소나타라 그래요. 플룻 소나타 그러면 플룻, 피아노. 그래서 우린 보통 피아니스트를 반주자라고 얘기하는데 반주자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 소나타는 사실 이중주예요. 굉장히 그 부담감이 똑같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피아니스트가 부담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바이올린 소나타 같은 것을 연주하는 걸 보실 때는 반드시 피아노 하는 사람의 이름도 기억해 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곡을 듣고 리스트가 극찬합니다. 이 리스트라는 작곡가는 역시 머리 모양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작곡가들 이렇게 흉상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렇게 그 피아노 위에 이렇게 장난감처럼 생긴 저한테는 그게 항상 장난감이었어요. 이렇게 음악가들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잘생긴 맨델스존을 갖고 놀았죠. 그리고 리스트는 버리고 싶었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입술에 사인펜으로 그려서 버렸어요. 어릴 때 항상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였고 그리그를 알아보게 됩니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체르니와 살리에르의 제자이자 쇼팽의 친구였던 리스트. 바그너와 함께 급진적인 낭만파 음악을 완성시켰던 거장 리스트가 그리그를 후원했다니 그리그의 음악 인생에 서광이 비치는 것이 느껴지시죠? 고금의 산중 음악이라는 아주 재밌는 악보 뭉치를 그리그가 손에 얻게 됩니다. 이 고금의 산중 음악, 말이 좀 희한하지 않아요? 고금의 산중 음악. 그 당시에 노르웨이에 있던 산속에 흘러내려오던 민요예요. 그런 민요의 악보를 한 오르간 하는 사람이 취미가 생긴 거예요. 가서 어디 민요나 한번 악보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할머니들을 만나면 할머니 저 아시는 노래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막 받아 적고 있는 거죠. 그럼 아유 뭐 하는겨? 그럼 저 민족의 소리를 찾았어요.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악보가 1000곡이 넘어요. 1000곡이 넘어요. 문제는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디다 쓰냔 말이죠.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아는 작곡가 친구 그리그한테 줬어요. 그리그 좋은 말로 입수한 거고 나쁜 말로 날로 먹은 거죠. 정말 날로 먹은 거예요, 이건. 왜? 우리가 그 수많은 민족 음악가들을 볼 때 자기네 나라 민요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로 뜁니다. 다 발로 뛰고 나중에 바르톡이나 코다이 같은 사람은 녹음기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전부 다 그걸 악보로 옮기는데 이 사람 공짜로 얻었어요, 그냥. 돈 한 푼 안 내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악보를 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 진짜 노르웨이 음악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민족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자, 미녀는 성녀를 좋아해 자꾸 예뻐지는 좋은 방송 프로가 항상 광고가 붙죠. 거울 속에 나를 보면 정말 행복해. 제가 이 광고를 왜 보여드리느냐? 바로 이 곡이에요. 그리그의 곡입니다. 그리그의 곡. 그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맨 앞부분을 삽입한 광고였어요.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하는 사람이 이 곡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아까 방금 들으셨잖아요? 하면 쾅 한단 말이죠. 굉장히 멋있어요. 특히 굉장히 멋있는 남자가 이 곡을 연주를 하면 말이죠. 앞에서 여자들이 야 소리 질러요. 아니 실제로 그 공연장 가서 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술학교나 어떤 음대 이런 데 가서 연주를 하면 그 젊은 애들이 막 소리 지른단 말이죠. 그렇게 멋있어요. 특히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이 엉덩이를 들썩거릴 때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 틀려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곡이죠. 리스트 또 극찬합니다. 우리 칭찬해주는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칭찬 한 번 해줄 땐 좋은데 계속 칭찬해주면 이 사람의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하려면 좀 이렇게 멋있게 칭찬을 해주던가 칭찬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십시오. 사실은 이 말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재한테만 해줘야 돼요. 아니 천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있는 사람한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해. 누가 망칠 일이 있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리스트는 그리그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당연히 명성이 높아집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칭찬해주니까 점점 명성이 올라가서 나중엔 저렇게 우표열까지 나오죠. 자, 저희가 좋아하는 현악사중주입니다. 현악사중주. 악기 4개로 연주하는 현악사중주 1번 바이킹이라는 곡입니다. 바이킹. 얼마나 강렬하면 제목이
바이킹이겠습니까? 바이킹. 저희가 제목 붙였습니다. 바이킹. 절대 CD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현악사전주 바이킹 주세요. 아무도 안 줘요. 자, 바이킹. 너무 강렬해서 저희끼리 그 회의를 한 다음에 김치국 씨가 붙인 제목이에요. 바이킹. 노르웨이의 또 어떤 그런 정열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실 현악사중주 1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그 현악사중주는 2개입니다. 그런데 2번이 2악장만 만들고 말았어요. 미완성입니다. 죽을 때 써서 미완성이 아니라 쓰다가 자기가 써놓고 곡이 이상한 거예요. 다 들어봤어요. 그 2악장까지 녹음해놓은 음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1번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치게 똑같아요. 나중에 민망해서 못 듣겠더라고요. 결국은 작곡가도 이거 내가 1번 표절이다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중간에 관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저 믿으세요 그냥. 자, 죽음과 소녀의 버금가는 곡. 이 죽음과 소녀라는 곡이 어떤 곡입니까? 현악사중주 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모든 현악사중주를 다 들어도 결국은 이게 최고다 하는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입니다. 그 현악사중주에 유일하게 버금가는 곡입니다. 누군가 칭찬을 합니다. 내가 새로운 작품, 그것도 현악사중주에서 그리그의 것처럼 독창적이고 훌륭한 작품을 만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언제부터?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나온 다음부터 그 뒤에 이런 곡이 없었다는 거지요. 기가 막히게 엄청난 곡을 만났다. 누가 칭찬했겠습니까? 리스트죠. 어쨌든 뭐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낫잖아요. 최고의 작품성, 강렬한 효과. 뭐 물건 파는 것 같죠? 전 악장이, 4개의 악장이 모두가 다 강렬하고 재밌습니다. 심지어는 느리게 시작하는 2악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격렬해지고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특히 이 곡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들으시면 1악장에 나왔던 멜로디, 3악장에 나왔던 멜로디가 갑자기 섞여서 마구잡이로 다시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전율을 느낍니다. 오늘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입센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생각으로 이렇게 딱 찾다가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험악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좀 다윈 같지 않아요? 다윈? 아니면 그 다윈 책에 나오는 종의 기원이나?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데 어쨌든 이분 글솜씨 기가 막히단 말이죠. 대문호였어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옛날에 극장 직업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분 아니에요. 이분은 어쨌든 잘 해줬죠. 극장장이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관계는 아직 좋았단 말이죠. 입센이 편지를 했어요. 너 나 위해서 뭐 하나 할래? 이러는 거죠. 내가 저번에 직장은 제대로 못 소개시켜줬지만 내가 지금 연극을 하나 쓰고 있는데 말이야. 그 연극에 네가 만든 음악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형의 집이란 그 극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사랑 얘기나 아주 이런 스토리면 우리가 쉽게 음악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막 만들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컬트 영화란 말이죠. 컬트 영화. 굉장히 어려운 극본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좀 근대 문학으로 넘어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음악을 넣냔 말이죠. 그래서 그리그 당황해요. 이거 대단하신 분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거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그는 이 작품을 싫어합니다. 싫어해도 어떻게 해요?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연극을 위해서 곡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곡이 이 사람을 평생 동안 먹여 살립니다. 오늘날 그리그 하면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페르긴트 모음곡.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첫 곡만 우리가 듣고 있으면 전원일기가 생각이 나죠. 옛날에 그 전원일기 앞에 나오는 그 색소폰 소리가 거의 이 멜로디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페르긴트 모음곡 중에 아침이라는 곡입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곡은 오제의 죽음입니다. 오제의 죽음. 현악기들이 전부 다 야금기라는 걸 끼고 연주를 하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정말 슬픈 음악이고 우리가 오제의 죽음에서 영어로 한번 좀 찾아보려면 O로 찾으면 안 됩니다. 이건 A로 찾으셔야 돼요. AU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아니트라의 춤이라는 곡입니다. 아니트라의 춤. 이렇게 유명한 곡들이 이 한 곡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뿐이냐? 또 아주 여러 가지 곡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죠. 산의 왕의 궁전에서, 산속에 있는 왕의 궁전에서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막 의자에서 들썩거립니다. 그렇게 또 신나는 곡이 끝나면 끝났나? 이러고 있는데 뭐가 하나 나와요. 음악이 좀 특이하다. 막 시끄럽다가 조용하다가 또 나와요. 이렇게 자주 끊기는 곡으로 유명한 잉그리드의 탄식이란 곡입니다. 지금 이 곡 한번 들어보시죠. 페르긴트 모음곡의 마지막에 들어있는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클래식 손에 꼽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 이 곡 한 곡에 들어있습니다. CD 하나 사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건지시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요. 페르긴트 모음곡. 너무 감동스럽고 오늘도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을 듣고 내가 돈을 쓰는구나 뭐 이런 기분이지요. 이렇게 잘 작곡을 해줬는데 입센은 또 이걸 싫어해요. 이 사람은 자기 작품이 좀 무겁단 말이죠. 좀 이렇게 실험적으로 그런 건데 음악이 너무 촐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극하고 하나도 안 어울려.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 공연을 하는데 작가인 입센도 안 오고 이 연극을 싫어하는 그리그도 안 와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관객만 보고 야 대단한 연극이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유명해지니까 이 입센은 이 그리그를 존경하게 되고 고마워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페르긴트란 연극 들어보셨어요? 그거 안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페르긴트 모음곡이라는 곡은 한 CD 안에 엄청나게 곡이 들어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진 음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 덕택에 내 연극이 유명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카엘 하네케 감독, 우리가 영어로 마이클 하네케 이렇게 얘기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요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감독은 최신작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퍼니 게임입니다. 퍼니 게임. 재밌는 게임이란 얘기죠. 이 제목만 보면 우리가 이 영화 굉장히 재밌는 오락 영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락, 게임, 퍼니 게임.
그런데 이 영화는 공포 영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괴물이나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공포 영화예요. 너무나 사실적이고 우리 주위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아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예고편에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리그의 산의 왕의 궁전에서라는 그 흥겨운 음악이 나옵니다. 영화 제목도 퍼니 게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절묘하게 교차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그 예고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아름다운 푸치니의 오페라로 시작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한 가족이 아주 평온하게 자기 별장으로 놀러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여러분 킹콩에 나왔던 나오미 와츠라는 여배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요트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There's someone here. 그런데 현관에 누가 있어요? Hello? Sorry to disturb you. I'm staying next door. Please, come in. 옆집에서 놀러온 아주 말끔하게 생긴 청년입니다. Farmer. 갑자기 골프채를 들고 이 사람들을 폭행하기 시작해요. Or the police? Why are you doing this? 산의 왕의 궁전에서. Have a seat, please. I'm Paul. We're gonna make a bet now. You bet that you'll be alive tomorrow at 9 o'clock, and we bet that you'll be dead. 이 사람 총 한 자로 들지 않고 가족을 위협합니다. 골프채 하나로. If he hollers, let him go. Eeny, meeny, miny, mo. 그 가정을 폭행을 하고 인질로 잡고 자기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Why didn't you just kill us? You shouldn't forget the importance of 왜 entertainment.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엔터테인먼트를 왜 놓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You shouldn't have done that, Anne. Keep me safe through the night. That's awesome, really. Really. 자, 바로 이겁니다. 좀 무서우시죠? 저도 가끔 저 영화를 그 예고편을 본 다음에 그런 상상을 해요. 옆집 사람이 정말 골프채 하나 들고 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무기 하나도 없잖아요. 저 사람에게도 무기가 없어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서운 영화에 이런 음악을 쓴다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죠. 그래서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트롤헤이겐이라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트롤헤이겐. 노르웨이의 아주 굉장히 전원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도 아마 그런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나이 들면 나중에 전원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지. 이런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안에 이렇게 가면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지로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작은 집이고 그곳에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 파워 클래식에서 만나신 수많은 작곡가들이 얼마나 나중에 힘들게 살았습니까? 나중에 돈이 없어서 또 병들어서 온갖 실패를 다 경험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년까지 이곳에서 아주 평온하게 그리고 자기 꿈을 하나씩 이루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옆에 있는 그림은 니나입니다. 20년 동안 아주 안정된 작곡 생활을 합니다. 수많은 훈장도 받았어요. 뭐 예술가가 훈장 받으면 뭐 이렇게 걸어 아니 뭐 이런 거 주십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훈장 굉장히 좋아해요. 훈장은 정말 쓸모 있는 물건이야. 짐 가방 위에 훈장을 올려놓고 이렇게 공항 같은 데 지나가면 세관원이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죠. 살짝 올려놓고 지나가는 거죠. 이 사람 어쨌든 굉장히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이듬해에 짤츠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 모차르트의 도시죠. 여기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용 음악이 필요했어요. 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음악을 작곡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유명한 작곡가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제가 그리그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그 같죠? 아니에요.
그리그한테 안 줬어요, 이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거리인데 안 줬어요. 누가 있었길래 이 사람한테 안 줬을까? 바로 생상스입니다. 생상스. 이 사람 우리가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으로 알고 있죠.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는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짤츠부르크에서 축제용 음악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축제용 음악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축제에는 뭐 신기한 동물들도 나오고 뭐 유명한 연주자도 와서 연주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름으로 또 그런 동물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물의 사육제죠. 옛날에 우리는 생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 프랑스 발음 표기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스를 발음해야 된답니다. 생상스. 굉장히 유명한 음악들이 많죠. 까미유 생상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사람 그 동물의 사육제 중에 나오는 백조라는 음악은 그 우리가 명상의 시간에 항상 틀어주는 음악이죠. 명상의 시간. 딱 두 곡 틀어줘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생상스의 백조나 타이스의 명상곡 그 두 개 중에 하나 틀어줍니다. 보통 그 곡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 작곡가가 타이스인 줄 알아요. 타이스의 명상곡. 사실은 아닙니다. 그 굉장히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타이스의 명상곡. 마스네라는 사람이 쓴 또 제목이 타이스의 명상곡이 아니라 타이스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명상곡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아침마다 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개를 번갈아 틀어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까미유 생상스. 자, 그리그 말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베르겐 음악제에서 음악 감독을 해달라고 합니다. 베르겐 어딥니까? 베르겐 이 사람 태어난 곳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큰 음악제를 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신을 위한 음악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 여기 음악 감독으로 오셔서 당신이 부르고 싶은 모든 음악가들 다 초청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노르웨이 음악가의 축제. 자기가 23살에 시도했던 시도를 다시 이번엔 제대로 자기의 모든 권위와 음악성과 이런 걸 동원해서 이런 음악 감독을 할 자리를 준 겁니다. 이 사람한텐 마지막 죽기 전에 최고의 기회가 온 겁니다. 평생의 꿈을 이뤄요. 음악사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해는 자기 생애 최고의 해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죽습니다. 이 사람 시신은 그 노르웨이의 숲속에 있는 한 동굴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리나가 함께 이 동굴에 묻혔습니다. 그리그는 이렇게 살다가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이 그리그가 남긴 최고의 걸작 현악사중주를 들려드릴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제14회 윌튼 편. 많은 시청 바랍니다.